안녕하십니까. 한봉상 교수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 권리 분석과 강제집행 실무입니다. 이 과목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만약에 경매가 신청됐을 때 임차권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등기부상에 있는 부담 등기들이 매각이 됐을 때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 인수가 되느냐. 그래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그 다음에 배당 요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주위토지통행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집행과 관련된 특히 실무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판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대항요건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입니다. 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어떤 것이고요. 보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을 하려면, 즉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대항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자,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사람의 기와 침식에 사용하는 곳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건물은 기둥, 지붕, 벽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지면 독립된 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특별법이죠. 자, 그러면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상 표시를 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용도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용도가 설령 창고나 사무실, 여기는 비주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이러한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미등기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이름을 보면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미등기 전세 계약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런 명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이든 미등기 전세 계약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그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자,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도란에다 주거용이라고 썼다면 주거용이고요. 만약에 비주거용, 사무실이나 창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다면 일단 그 건물은 비주거용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비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면, 자, 원칙적으로는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임대인이 승낙을 한 경우,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 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에 창고, 그 다음에 사무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뒤에 사례를 보면요, 주거와 비주거용으로 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임대차의 목적이라든가 전체 건물과 그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 형태,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한목적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을 임차를 했다는 얘기죠. 자, 임차인이 미등기 건물을 임차를 했다,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임차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요, 등기가 된 것 여부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허가 여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등기가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자, 이 건물이 주거용이다 아니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해 가지고 주거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비주거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기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면 임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자, 우리 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라든가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주택의 인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택의 인도는 입주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 0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 조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 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주택의 인도라는 입주, 둘째는 주민등록이라는 전입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느냐, 여기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기간 중인데 임대인이 제3자인 병에게 이 주택을 양도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느냐. 자, 이 경우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은 이 원래의 임대인은 이 임대차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요,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만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매매나 증여로 이렇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대항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매로 매각이 된 거죠. 이때는 아무리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전액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이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은 당연히 자기 보증금 받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대항 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근거법 규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임차권은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 주택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매매나 증여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경매로 매각이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례를 보면요,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얘기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계약기간 중이죠.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매로 이전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볼 때 매매로 양도가 됐는지 아니면 경매로 매각됐는지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사례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사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로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이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고요, 이 양수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계약기간이 만약에 종료가 된 거죠. 이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 승계됐기 때문에 병에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병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일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자, 입주를 했다는 얘기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에 이 주택이 병에게 지금 매매로 양도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양수인인 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주택을 병에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대항 요건을 3월 5일 날 갖추고 있고요. 근저당 등기 접수일도 똑같이 3월 5일이죠. 자, 그러나 등기 접수가 3월 5일이면 이 근저당은 그 등기 접수된 날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 요건은 3월 5일 날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이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월 6일 날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우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이번에는 대항 요건이 3월 5일이고요. 근저당 등기 접수가 3월 6일이죠. 자, 3월 6일 날 그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 요건은 3월 5일 날 갖췄기 때문에 다음 날 3월 6일 날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날짜가 같아졌는데 이때는 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시간. 자, 대항 요건은 3월 6일 오전 0시가 되고요. 그러나 등기 접수는 빨라야 오전 9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를 보면요.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자, 이런 것은 집합 건물인데 등기가 각 동 호수별로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죠. 연립주택의 지하실 옥상이라든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빌린 거죠. 자, 임차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임차인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 대항 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입주를 했죠. 점유를 했으니까 점유라는 요건은 갖추었고요. 전입신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공동주택의 지하실, 옥상, 지하주차장은 어느 특정 세대의 소유가 아니고요. 전체 세대의 공용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요. 설령 이 임차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특정 호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입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실 옥상을 빌려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독주택은 다르죠. 자, 단독주택의 옥탑을 임차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점유를 했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단독주택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이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오피스텔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전입신고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이 판례는 다수견해와 이제 소수견해가 있는데 저는 합의체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실무는 다수견해에 따라서 실무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읽어보시면 소수견해도 상당한 그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걸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다만 우리 실무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견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수견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고 병이 제3채무자인데 갑이 채권과 합류를 했는데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한 것이죠. 자, 가압류 결정이 나고요.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 가지고 가압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이 주택을 정에게 양도를 해버린 거죠. 자, 이때 다수견해는 이 제3채무자는요, 이 제3채무자 지위에서 탈퇴하는 걸로 봤고요. 탈퇴를 하고 제3채무자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그대로 승계된 걸로 본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제3채무자 지위가 정에게 그대로, 정이라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제 더 이상 가압류 효력을 병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실무하고 관련해서 볼 때 이 판례를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제 가압류 집행을 마친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을 테고요. 자, 집행권원을 얻은 이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진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텐데 그때 제3채무자를 정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병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이 11억입니다. 11억. 그리고 계약금이 10%인 1억 1천이고요.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죠. 계약금이 1억 1천이라면 매수인이 계약금 1억 1천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계약을 해지할 때는 1억 1천의 2배인 2억 1천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 명목을 보면요. 1억 1천은 받은 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상회복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1억 1천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은 위약금의 명목으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억 1천의 배액인 2억 2천을 지급하게 되면 이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야만 이 판례가 풀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는 계약금 1억 1천을 지급한 게 아니고 계약금 1억 1천 중에서 1천만 원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 1천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 매도인이 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인데, 자, 우선 원상회복금 받은 돈 돌려줘야 되죠. 받은 돈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반환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위약금이, 매도인은 내가 받은 돈이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 위약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매수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위약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1천만 원이 아니고 원래의 계약금인 1억 1천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이 판례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지만, 자, 이런 방법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 1천만 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위약금의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의 계약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원래 계약금이 1억 1천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금 1억 1천하고 1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파트입니다. 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 말은요,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전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기부상 최선순위 설정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죠. 다음 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빠른 쪽이 누구냐를 판단하는 거죠. 임차인이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선순위 설정자가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만약에 응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죠.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판단할 때는 대항 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항력 판단할 때는 확정일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냐. 법원에서 공시해주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명세서는 매각일 일주 전에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열람기간이 결국은 일주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사례를 두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실제 물건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기부상 최선순위가 근저당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접수 날짜가 13년 5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도 5월 18일이죠. 자, 그러나 대항 요건을 5월 18일 날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이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순위인 근저당이 빠른 거죠.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이번에는 등기부상 최선순위가 감유 등기인데 접수 날짜가 13년 5월 25일이고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은 5월 24일이죠. 자, 그러면 5월 25일 날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날짜가 같은데 이때는 시간을 따져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오전 0시가 되고요. 여기는 오전 9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순위죠. 자, 이런 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 물건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여기에 띄워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례를 보면요. 최선순위가 근저당인데 2007년 9월 13일 날 등기 접수됐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임차인이 지금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입신고 날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대항 요건이 두 가지인데 전입신고가 있고 점유 날짜가 있는데 사실상 이 입주 날짜는 명확하게 이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입주 날짜는 일단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입신고 날짜가 9월 13일이기 때문에 2007년 9월 14일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근저당은 그대로 9월 13일 날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근저당권자가 빠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은 지금 보증금이 1억 2천이고요.
전입은 2007년 9월 13일 했는데 지금 확정일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례를 보면 이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3월 4일이죠. 15년. 그런데 이 임차인은 15년 8월 4일 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례는요, 이 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할 수도 없고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요. 자, 이런 사례죠. 이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한 채로 매수인에게 이 주택을 그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어떻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봉상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